이 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도윤이 장미숙의 사진을 내밀었다. 당신이 넘긴 정보로 인해 어머니는 연행되어 죽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되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다. 재호는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꼈다. 나는 그땐 돈이 필요했어.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신의 친아들은 이미 15년 전에 죽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버지를 부르며 죽어간 25살의 민수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길에 끼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5세의 강재호가 녹슨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골판지 더미 사이를 헤집으며 버려진 사람처럼 버려진 것들을 모아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폐지만 좀. 여기는 아파트 단지예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재호는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돌려나갑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지만 그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딜 뿐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젊은 직장인이 재호의 리어카를 보고 혀를 찹니다. A씨, 저리 안 비켜요? 지각하겠네. 재호가 비켜서려다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그는 일어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장인은 재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재호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아버지였지. 그때 그 아이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5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고아원에 보내버린 날부터 그는 사람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매일 밤 술에 취해 아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돼 있던 그 아이는 버려진 순간 세상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쪽방촌으로 돌아온 재호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봅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고아원에 보낸 날입니다. 매년 이 날만 되면 재호는 폐지도 죽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재호는 낡은 소주병을 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신문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국정원장 장도윤 임명이라는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기사를 보며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내 아들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쪽방촌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호 씨 맞으십니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재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냉철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강재호 씨 맞습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시겠습니까?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재호는 안경을 찾아 쓰고 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자관계 99.98%. 재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남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국정원장 장도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소주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그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의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내 아들이 장도윤이라고? 네, 맞습니다. 50년 전 고아원에 보내신 그 아이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감정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 재호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재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재호의 지난 20년간의 행적을 정리한 감시 기록이었습니다. 노숙자 시설에서 보낸 날들,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던 기록, 폐지를 주워 판 수입까지도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당신을 추적해왔거든요. 재호는 그 기록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지가 차가운 숫자와 글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복수입니다. 당신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수십 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도윤의 말에 재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찾아왔는데 복수를 위해서라니. 복수? 무슨 복수를 말하는 거요?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10살이던 제가 문 밖에서 떨고 있었던 그날. 당신이 저를 등지고 사라지던 모습. 저에게는 그게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절망적인 날들, 입양되지 못해 시설에서 성인이 된 이야기,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도윤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재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재호가 1980년대 어느 낡은 공장에서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답하세요.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종태입니다. 박종태가 누구죠?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 정보가 형사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박종태 밑에서 학생운동가들의 정보를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말이죠. 재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재호를 국정원 별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은 세단 안에서 재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정원 별관 최상층 VIP 응접실, 호화로운 가죽 소파에 앉은 폐지 줍던 노인과 검은 정장을 입은 국정원장. 이 기이한 대조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난 것 같았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도윤의 정중한 말에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10살이던 제가 문 밖에서 떨고 있었던 그날 말입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87년 6월. 당신은 저를 고아원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빠가 나쁜 일을 했다. 너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그 기억이 되살아나며 몸을 떨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말이죠. 도윤은 박종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며 재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당신은 박종태 형사 밑에서 학생운동가들의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특별한 여자가 있었죠. 도윤은 또 다른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대학 캠퍼스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미숙,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재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제 친어머니 말이죠. 재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면서 동시에 장미숙이 어머니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87년 당신은 박종태 밑에서 학생운동가들의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중 장미숙이라는 여자의 정보도 넘겼죠. 그리고 그 여자는 연행되어 조사 중 사망했습니다. 재호는 점점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도윤이 돌아서며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같은 고아원에 또 다른 10살짜리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당신의 친아들이었죠. 재호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아들과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면서 당신 얘기를 매일 계속 듣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의 친아들은? 도윤은 잠시 멈춘 후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경화로 말이죠. 아버지를 계속 찾으며 매일 술에 의존하며 살다가
25살에 죽었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내 아들이라고?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를 죽였으니 이제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어 당신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당신의 친아들 대신 말이죠. 도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만 버린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도 죽였어요. 우리 두 가족을 통째로 파괴한 거죠. 재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듯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나는 그땐 돈이 필요했어. 그게 전부였어. 이제부터 당신은 제 감시하에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죽는 그날까지 저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재호는 국정원을 나온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도 못하고 쪽방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15년 전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장미숙이라는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 벽에 붙어 있던 신문 스크랩들을 다시 보니 그것들이 모두 거짓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아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헛된 꿈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호 씨 계십니까?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재호가 문을 열자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도윤 원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파일을 받은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자신의 친아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고아원에서 자란 후 성인이 되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간경화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민수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어린 시절 사진부터 성인이 된 후의 모습까지. 재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과 닮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민수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옆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글자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에는 민수의 일기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버렸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오지 않을까? 재호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평생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읽어보니 민수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사설탐정에게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이미 노숙자가 되어 사회에서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미숙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지만 사실 폭력적인 방법을 반대하는 온건파였습니다. 단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조직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기록을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미숙은 단지 정의로운 일을 하려던 순수한 대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파일을 다 보셨습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도윤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민수와 저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민수가 매일 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도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죽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도윤아, 만약 내가 내 아버지를 찾는다면 이 말을 전해달라.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한 번만 만나고 싶었다고. 도윤의 말에 재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민수의 아버지일 자격이 없거든요. 당신은 제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니까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편지를 재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려던 편지였어요.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곧 아버지를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저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왜 저를 버렸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호는 그 편지를 읽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용서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말입니다. 도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재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며칠 후 재호는 국정원 건물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쓴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난 후 재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별관 옥상. 재호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제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게. 옥상 난간에 선 재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처럼 큰 죄를 짊어지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호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손바닥에 유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내 아들을 따라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재호는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어요. 도윤은 천천히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도 죽었고, 당신 어머니도 나 때문에 죽었고,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도윤은 재호의 손바닥에 적힌 유서를 보았습니다. 그 글씨를 읽는 도윤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내려오세요. 왜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 말이에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 재호의 죽음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재호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속죄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도망가려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으며 재호에게서 잠시 떨어졌습니다. 재호는 그 틈을 타서 다시 난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 민수는 과연 자신의 죽음을 원할까? 전화를 마친 도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죽지는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윤이 떠난 후 재호는 혼자 옥상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그의 허름한 옷을 흔들었습니다. 재호는 주머니에서 민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니 민수가 자신의 죽음을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잘못을 뉘우치며 살기를 바랄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난간에서 내려와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눈물은 자기 연민이었다면 이번 눈물은 진정한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의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재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도윤 씨에게 어젯밤 당신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죽음으로 도망가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살아서 제 죄를 속죄하겠습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수와 장미숙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계획해온 복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수석보좌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원장님, 강재호 씨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폐지를 줍는 대신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윤은 놀라며 보좌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강재호 씨가 노숙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했다. 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고 내 아들도 고생했다. 여러분은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재호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며칠 후 도윤은 직접 재호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재호는 한강 다리 밑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옆에 노숙자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뭘 드세요? 괜찮다. 늙은이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재호를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동정심을 얻기 위한 연기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행동은 일관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거리를 청소하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밤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재호의 쪽방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재호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쪽방 문을 열고 들어간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신문 스크랩, 사진, 편지, 쪽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부 도윤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국정원 입직 기사, 승진 기사, 각종 인터뷰 기사들, 도윤의 공식 사진들과 함께 몰래 찍은 듯한 일상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윤이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주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했을 때 도윤이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 아쉽다고 답한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재호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도윤아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넌 내 전부였고 내 희망이었다. 아빠가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도윤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호가 20년 동안 자신을 지켜보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의 다른 쪽에는 민수에 대한 자료들도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진, 고아원 기록, 그리고 민수가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에 대한 기록들. 재호는 도윤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민수의 삶을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수의 마지막 편지 옆에 적힌 재호의 글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무 늦었다.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왜 그걸 말하지 못했을까? 너를 왜 찾지 못했을까? 너를 안아주지 못했을까? 아빠가 바보였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재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일 수는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전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보셨군요. 재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까? 민수를 고아원에 보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는 찾을 수가 없었고, 대신 민수랑 나이가 같은 당신에게 자꾸 눈길이가 계속 속 찾게 되었습니다. 재호는 자리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내 아들이 아닐까, 이름은 바꾼 게 아닐까,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몰래 지켜봤죠. 그러다 보니 아들처럼 당신이 성공할 때마다 기뻤고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같이 아팠어요. 도윤은 재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저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아들이었어요. 당신의 성공이 곧 민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의 행복이 곧 민수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어떻게 속죄하겠습니까? 재호는 벽에 붙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장미숙이 대학에서 연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장미숙 씨가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제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거리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도윤은 재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수와 장미숙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니, 도윤 씨, 당신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은 확신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장미숙 씨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화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재호의 진심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당신이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1년 후, 도윤은 국정원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재호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소외계층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강재호 기념재단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도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좋은 일을 하면 당신의 죄가 조금은 씻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민수도 기뻐할 것 같고요. 재단은 거리의 노숙자들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임시숙소 제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재호는 재단의 첫 번째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거리 청소부터 시작해서 노숙자들의 상담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재호는 새로운 리어카를 끌고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폐지가 아닌 따뜻한 도시락과 생필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가져오셨어요? 한강 다리 밑에서 만난 노숙자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요. 그리고 새 양말도 가져왔어요. 재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듣다 보면 재호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할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젊은 노숙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여러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재호는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실수를 했고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매주 한 번씩 재호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윤 씨, 저 아이 좀 보세요. 재호가 한 모퉁이에서 혼자 있는 어린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아이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요.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나온 거죠. 도윤은 그 아이를 보며 어린 시절의 자신과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재단을 통해 그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도윤 씨, 고맙습니다. 재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저와 민수처럼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재호는 도윤이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반자로는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재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재호를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몸 관리를 좀 하셔야죠.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도윤은 재호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 아니 아버지. 재호는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제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민수와 어머니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봄이 오자 거리에는 다시 리어카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폐지가 아닌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호와 도윤, 그리고 재단의 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리어카는 오늘도 서울 곳곳을 누비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의 힘으로, 복수의 마음은 용서의 씨앗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